뭐 이란 리스크까지 불거졌고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조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주목할 이슈와 그에 대한 전략 정말 필요하시죠. 오늘 김한진 박사님 모셨거든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문제가 되는 거는 중동 리스크. 이번 주 또 중대한 분기점을 맞이했습니다. 서로 난타전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란 쪽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겠다라고 또 얼음장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한테는 역시나 좀 가볍게 볼 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뭐 언젠가는 결국 해결되겠지라고 조금 뭐 변수 치고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탁호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결국에는 외교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봤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길어지면서 좀 최근에는 이제 조금 더 이 휴전 협정 계속 되는 거야? 그 유지될 수 있는 거야라는 의구심이 생기면서 어느덧 지금 전쟁 발발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유가 측면, 또 공급 충격 측면에서도 시장은 이제 지금 조금씩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는 것 같아요. 골든 타임이거든요. 지금을 놓치면 조금 더 장기화되는 시나리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반기 매크로가 조금 어두워지죠. 좀 뭐 흔히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거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주가 아무튼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침체됐는데도 물가는 여전히 높은 거. 이러면 맞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텐데 참 걱정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나온 거 보셨죠?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물가 부담, 뭐 원자재 가격 부담 이게 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의외로 저는 뭐 그냥 표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다. 정말 뭐 가시적인 4%대 4.2% 나왔잖아요. 헤드라인 CPI가. 그러니까 지난달 3.8에서 4.2로 3년 만에 최고고 4%대라는 것이 조금 섬뜩하죠. 이게 계속되면 이게 뭐지? 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3년 만에 돌파한 거예요.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은 이제 근원 물가는 괜찮았습니다. 근원은 전월비 0.4에서 0.2%. 좀 전월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숫자로 따지면 굳이 절반으로 줄었다. 0.4에서 0.2로 줄었고 그리고 근원 서비스업 물가는 플러스 0.3이었는데 근원 상품 물가가 떨어졌어요. 근원 상품 물가가 떨어진 게 두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관세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물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근원 상품 물가가 떨어진 것에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가격. 지금 헤드라인은 지금 4.2% 올라가는데 거의 70%가 기름값이 기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근원 물가에서는 지금 미국 그 휘발유 가격이 기름값이 5월 평균이 4.5달러예요, 갤런당. 그런데 4.15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 6월 며칠 안 됐지만 한 중순 정도 지났지만 그런 측면에서 4.5에서 4.15로 떨어지니까 근원 상품 물가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다음 달에는 계속 떨어지겠네. 근원 물가가. 그러면 우려하는 PCE 물가, 뭐 월말에 나오는데 PCE 물가, 연준이 중요시 여기는 금과 억조로 여기는 기준점이죠. 기준 물가인데 이게 다음 달에는 뭐 이번 달에 발표되는 4월 물가도 안정될 거고 다음 달에도 근원 CPI와 근원 상품 물가, 근원 PCE 이렇게 연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겠구나. 전쟁만 끝나면 유가가 떨어지면 근원 물가가 잡히는구나 라는 것을 시장이 조금 읽으면서 그나마 안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국제금리 같은 거 급등에 대한 부분은 시장 조정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페이스 X 상장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 뭐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스페이스X도 그렇고 뭐 자금 조달이 지금 혈안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뭐 잘 올라갔었는데 자금 그 이탈에 대한 우려감도 사실상 있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박사님만의 좀 인사이트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네. 뭐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네. 사실은 뭐 한 1조 달러 정도는 사실 그동안 미국 증시에서 계속 매년 네. 조달을 해왔어요. 예. 우리가 잊고 있지만 아람코라든지 버라이전이라든지 뭐 굉장히 큰 종목들이 계속 상장되어 왔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뭐 2015년 이후에 거의 한 1조 달러 가까이 지금 상장이 되어 왔고 올해도 지금 시장에서 조달되는 게 한 7,5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한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네. 건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광속으로 올라 있고 조금 일부 종목은 일부 기술주는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도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이게 대규모 IPO가 있으니까 시장이 이제 그런 최근에 주가 상승과 맞물려서 이제 부담 요인으로 좀 핑계를 대는 듯한 이제 그런 분위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객관적인 규모 자체가 엄청나서 이게 시장의 모든 수급을 망가뜨릴 거다. 곧 지금 당장 망가뜨릴 거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 스페이스X가 일단은 뭐 한 2,50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몰렸잖아요. 한 750억 달러 IPO를 자금을 땡기는데 한 3배 정도 배수로 지금 청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항상 이런 대규모 청약 다음에는 이게 청약 상장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게 환불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 수급이 일시적으로 계속 좋아지는 성향이 있고 숨통이 좀 네, 튀어지는. 공교롭게 대형 IPO 다음에 IPO 상장 다음에는 주가가 항상 올랐어요. 그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한 3배 규모로 청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환불 자금이 들어오면서 수급적인 부담이 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란도 굉장히 중요한 고비를 맞았고 스페이스X 상장 관련해서도 그 이후에 좀 숨통이 튀어질 때까지 네. 약간 좀 목을 조르는 그런 모습은 맞습니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고비를 좀 잘 넘겨야 될 상황이 좀 있겠네요. 우리로서는 중요할 것 같고요. 시장의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또 6월 들어서 좀 말도 못하게 좀 심하네 이런 느낌은 들어서 좀 아쉬운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단일 종목 이제 레버리지 ETF 이런 또 시스템이 도입되다 보니까 전방위적으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에 대한 파장은? 네, 전 세계적으로 뭐 미장이나 국장이나 레버리지 투자가 급증했죠. 또 레버리지는 아니더라도 차입 투자, 신용 매수가 조금 폭증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거는 뭐 당연하고 네. 특히나 지금 변동성을 유발하는 것은 지난 뭐 작년 4월부터 뭐 주가가 막 엄청 올랐지만 작년 4월에 코스피가 2,280이었으니까 지금 거의 한 4배 가까이 오르는 네네네. 상태고 특히나 금년 4월부터 주가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해도 90% 거의 2배 올랐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4월 이후에 적지 않게 올랐습니다. 한 3배 뭐 이렇게 올랐고 네네.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4월이면 4월, 5월 2달 동안 오른 거잖아요. 6월 초에 약간 6월 초부터 조정을 좀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오르면 항상 변동성을 수발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고 특히 아까 뭐 스페이스X 상장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장에서도 사실 한 1,600억 달러 정도의 회사채가 공급이 됐거든요. 회사채를 누가 가져간 거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가 지금 850억 달러를 찍었고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뭐 메타는 또 유상증자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1,600억 달러가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금 채권 시장에서 공급 부담으로 한쪽에서 같이 증가한 거거든요. 네. 이게 조금 금리 상승의 압박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장 내에서는 수급이 레버리지, 약간 투기적 포지션이 굉장히 늘어났고 또 추세 추종을 하는 CTA 펀드가 한 30% 정도 전체
거래 대금에서 차지할 정도로 조금 모멘텀 추종 네. 매매가 커져 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꺾일 때는 이제 모멘텀이 마이너스로 네거티브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변동성이죠. 네. 우리가 조금 투자를 할 때 이런 경우일수록 결국에는 자기만의 밸류에이션 초점, 잣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삼성전자 몇 배까지는 가지고 있을 거다. PER 몇 배까지는 가지고 있을 거다. 하이닉스 PBR, PER 몇 배까지는 나는 뭐 그냥 뭐 변동이 있더라도 웬만하면 가지고 있겠다. 이런 기준이 없으면 빠지면 계속 빠질 것 같고 올라가면 계속 오를 것 같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조금 시장에 휘둘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좀 펀더멘탈이 중요한, 변동성이 클수록 펀더멘탈이 중요한 증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에는 항상 자신의 줏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뭐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으니까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는 수익률이 완전히 K자로 양극화되긴 했습니다. 시장이 오르는 섹터는 너무나 분명한데 그걸 갖고 있어야지 수익률이 좋았고 아니면 철저하게 소외되는 흐름들이었는데 최근 예전에 좀 자주 언급되는 듯 했었는데 새 정부 들어서 지금 자치를 감춘 게 저 PBR 관련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런 부분도 이제 발동을 할 테니까 그런 정책 관련주는 이제 슬슬 볼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의 동의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네. 저 PBR이나 저 PER주는 뭐 반도체죠. 네, 그런데 이제 뭐 네. 말씀 주신 뭐 상속증여, 세법 개정안 이게 지금 조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가 다시 또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네. 지선 끝나고. 계속 뭐 조금 추진을 해야 되죠. 추진해야 마땅하고. 그리고 이제 PBR 0.8배 이하 종목들이 상속 증여를 할 때 조금 시장 가격, 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너무 이제 조금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죠. 네. 그래서 주가를 누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조금 이거는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고 저 PBR주를 살 거냐 말 거냐라는 관점에서는 뭐 옥석 가리기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관찰한 바로는 뭐 PBR 낮은 종목들이 두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네네네. 업황이 그래도 아주 화려하진 않지만 꾸준하고 진입장벽이 높고 아주 그냥 뭐 대단한 사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뭐 IT, AI 이런 건 아니더라도 굉장히 꾸준하게 돈을 버는 기업들, 알짜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네. 예, 그런 기업들이 특히나 이런 주가 누르기법의 방지법 이런 것들이 조금 작동됐을 때는 실효됐을 때는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아예 저 PBR인데 업황이 나쁜 네.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매년 매출액이 정체되거나 줄고 영업이익이 주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아무리 PBR이 낮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실효되더라도 네. 조금은 뭐 좀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PBR주는 반도체다라고 하시되 아차 싶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더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건데 그 안에서도 이제 정책 관련주 이런 부분으로 찾아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변동성이 굉장히 파고가 큰 6월 시장인데 우리가 앞으로 좀 관전 포인트가 무엇인지 이런 전쟁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할 경제 지표, 경제 펀더멘트 어떤 걸 좀 확인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길게 봤을 때 20년 만에 한 번 오는 코스피의 리레이팅 과정이다라는 관점에서 네. 이번 하락이 끝나고 뭐 조금 지수대가 다시 뭐 작년 4월 2000포인트대로 돌아갈 거냐 네네. 이렇게 조금 우려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한 번 레벨업 돼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자기 자본 이익률이 이제 한 10%대에서 15%, 20%로 올라왔으니 앞으로 주가 지수 때도 조금 이게 7,000, 8,000대에서 뭐 한 12,000, 뭐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앞으로 10년간 이렇게 완전히 레벨업 된 상태에서 네. 장기적으로 거기서 이제 뭐 등락은 있겠죠. 그렇게 봐야지 지금 2,000에서 3,000포인트 이렇게 되던 시절을 조금 뭐 머릿속에서 좀 지우는 게 낫지 않을까. 한 20년 만에 이거 완전히
시장이 이제 바뀐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 배경은 이제 당연히 반도체가 지금 기여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뭐 변동성, 뭐 이벤트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가 어디까지 갈 거니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또 반도체 경기가 내려왔을 때 예전처럼 바로 분기 적자를 찍는 거냐 네. 아니면 그렇지 않고 조금 옛날과는 다른 부드러운 사이클을 보일 거냐 하강 사이클을 반도체 사이클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전과 같은 조금 정말 나쁜 사이클은 이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반도체를 좀 보신다면 조금 더 편안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일 중요한 뭐 이벤트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나, 예. 네, 전 세계가 지금 금리 인상 붐에 들어갔거든요. 네. 일본이 다음 주에 아마 1%로 이제 금리를 올릴 텐데 이게 35년 만입니다. 와. 그래서 역사적인 거고요. 예. 또 영국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고 ECB도 뭐 오늘 내일 지금 뭐 통화정책 회의가 있죠. 아마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금리 인상 러시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러한 금리 인상의 부작용 부담을 얼만큼 반도체 AI 또 기업 실적이 이겨낼지 예. 이게 이제 전쟁이 붙은 겁니다. 네. 금리와 실적의 전쟁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느 쪽으로 기울지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가 더 중요해진 시점이 왔습니다.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닻을 올린다고 하는데 정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아니면 승산을 갖기가 좀 어렵네요. 네,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 역시나 금리를 잡고 가야 된다라는 명쾌한 한 줄로 여러분께 좀 대답 드리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